네, 안녕하십니까. 독서에 알려지는 남자 나도 가래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창조적인 사람, 창의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독창적인 결과를 내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 방법을 자랑스럽게 소개하겠습니다. 렛츠 기릿!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언박싱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자랑스러운 세종대왕님의 생각법을 통하여서 생각의 한계를 부셔버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는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왜 창조력과 창의성을 이야기하면서 세종시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까요? 과학사 기술사 사전이라는 전 세계에 있는 창조적인 업적을 담은 책이 있습니다. 세종께서 살아 생전의 시대를 C4, J0, K21, 519라고 합니다. 눈치채셨겠지만 C는 차이나, 즉 중국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 명나라였었던 중국은 4개의 창조적인 산물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J는 일본을 의미합니다. 일본은 뚜렷한 업적이 없어요. 그리고 O는 기타 국가 전체에서 19개의 창조적인 업적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K는 무엇이겠습니까? That's right! 맞습니다. 바로 코리아, 한국이 되겠습니다. 그 시대에 전 세계에서 총 44개의 창조적인 산물 중에 무려 21가지나 유산으로 남기신 분이 세종이 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왜 자랑스럽게 소개했는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당시를 저자는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창조 절정의 시대이다. 우리가 아는 훈민정음 창제는 그 중에 한 가지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만원짜리 지폐를 보면서 자랑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자, 그럼 세종식 생각법 중에서 가장 와닿았던 4가지 주제와 3가지 덕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생각 다양성 확보하기. 세종시대의 가장 큰 업적 중에서 한 가지를 뽑자라면 세계적 수준까지 확보했던 인쇄술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세종실록을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대군들이 큰 글자로 고쳐 만들어서 책을 박아보고자 청하나 일이 심히 번거롭고 많지만은 이 일도 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이에 이천에게 명하여 그 일을 감독하게 하고 집현전 직제학 김돈, 직전 김빈, 혹은 장영실, 첨지사 역원사 이세영, 사인 정척, 주부 이순지 등에게 이를 주장하게 맡기고 주자 20여만 자를 만들어 이것으로 하루에 박은 바가 40여 장에 이르니 자체가 깨끗하고 바르며 일하기에 쉬움이 예전에 비하여 갑절이나 되었다. 세종시대에 만들어진 창조적인 산물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세종께서 아이디어를 내시고 당대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았지만 그 중에 엉뚱한 사람들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또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자신의 생각도 과감없이 버렸습니다. 이 글에서도 보게 되면 김빈은 중국 역사에 밝았기 때문에 집현전 학자로 발탁됐던 인물이며 이순지라는 사람은 수학과 천문학에 밝았던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활자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굳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왜 이런 사람들을 참여를 시켰는가? 생각지도 못했던 창조적인 생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생각 몰지 않기. 생각을 언박싱하기 위해선 리더는 한 방향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나 가장 위험한 것은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이렇게 한 방향으로 몰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집단 매몰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혹시 캐나다 인디안들이 버팔로라는 들소를 어떻게 잡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두머리 들소를 이용합니다. 버팔로는 우두머리가 뛰게 되면 무조건 같은 방향으로 뛰는 습성이 있다 합니다. 그러면 그 우두머리를 절벽으로 몰게 되고 일제히 함성을 지르게 되면 그 우두머리가 절벽으로 뛰어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버팔로들도 똑같이 절벽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세종대왕님의 클래스가 있지 않습니까? 세종께서는 왕이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그 의견을 무조건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가장 나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심지어 직언까지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잘 볼 수 있는 사례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고약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태조부터 세종까지 4명의 임금을 섬겼던 사람으로서 오늘날 법무부 차관 정도 되는 형조참판입니다. 그는 경연 도중에 임금이신 세종께 소인이라는 말을 무려 4번이나 썼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군신 관계에 있어서 당신은 나의 임금이시며 나는 신하입니다라는 의미로 소신이라고 써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소인이라고 썼다는 것은 당신은 나의 상전이지 임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심지어 세종께서 이야기하실 때 그 말을 잘라버리며 자기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세종께 대들기도 했으며 자신이 화났다는 이유로 임금 되시는 세종께 허락을 받지 않고 그 자리에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종께서는 그런 고약해라는 인물조차 타일러 가십니다. 만약 이 사람을 엄중하게 처벌하면 더 이상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임금에게 직언을 하는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라고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야, 멋있지 않습니까? 태종 때였으면 관련자들이 모두 다 사형감이었거든요. 셋째, 다름을 다름으로 인식하기. 우리는 가끔 다름을 틀림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교 기준을 한 대상으로 보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사과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사과는 단맛이 나는데 바나나는 단맛이 없기 때문에 열등하며 틀린 것이 됩니다. 그러나 바나나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사과는 부드러움이 없거든요. 이런 시각에서 보면 사과가 틀린 것이 됩니다. 우리의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이와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서로 다를 뿐이지 나의 기준으로 봐서 틀리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애를 할 때도 콩깍지가 씌이면 다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2년 정도 지나면 하나둘씩 보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것처럼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어렵지만 필요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과 나 사이의 다름을 인정하려면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부모님과 어떤 환경에서 자라서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서 지금 현재 내 모습이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하게 되면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뭐야 왜 저래 이럴 것들도 그럴 수도 있지가 되더라고요. 넷째, 찬성과 반대를 통한 정보 증폭하기. 마지막 방법은 하나의 의견이 도출되게 되면 그 의견에 정반대의 의견을 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존에 보지 못했었던 단점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딱 이 부분을 보자마자 옛날에 기사를 봤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혹시 미국 CIA의 비밀 문서에서 발견됐었던 조직 망치는 법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보통 조직이 잘 되는 법, 사업이 잘 되는 법, 1등하는 법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조직이 망하는 법, 사업이 망하는 법, 꼴등하는 법, 리스트를 적어서 하지 않는 것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조직을 망치는 법 중에 회의를 많이 잡아서 주어진 임무를 못하게 하기, 불평불만을 확산시키기, 신입사원에게 업무 대충 알려주기 등을 적었다면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발전 방향이겠죠. 이 방법을 내 자신에게도 접목을 시킬 수 있습니다. 건강을 망치는 법이라면 주 1회만 운동하기가 될 수도 있고요. 수면을 망치는 법이라면 야식을 먹고 자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 발전 방향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언박싱을 행할 때 리더들이 갖춰야 될 덕목은 무엇인가? 첫째, 상대 존중. 세종시대의 많은 신하들은 세종의 아버지였던 태종시대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태종이 신하들을 어떻게 다뤘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종께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신하가 기어오르더라도 너그러움으로 받아줬으며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세종 14년 5월 3일 황희와 이정간이라는 신하에게 궤장을 선물로 주는 것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궤장이란 임금이 신하에게 주는 몸을 기댈 수 있는 의자와 지팡이를 의미를 합니다. 근데 조선의 신하들은 왕과 경연을 할 때에는 의자에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궤장은 이것을 허락하는 신호였습니다. 둘째, 본이 되는 모습. 세종 8년에 조선이 가뭄을 통하여서 몸살을 앓을 때가 있었습니다. 쌀이 부족해지니까 나라 자체적으로 술을 마시지 않는 금주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신하들이 세종이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이 술을 권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세종께서는 걸어다니는 병동이셨다고 해요. 당뇨에 요로결석이 있었고 다리는 절뚝거렸으며 눈은 안질로 침침했고 당뇨와 합병증을 통하여서 한쪽 눈은 거의 실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술을 마신다면 대궐 안에서 모두 술을 쓰게 될 것이니 어찌 조금 비가 왔다고 해서 금주를 늦출 수야 있겠는가. 그러나 신하들은 병을 치료한다라는 목적으로 계속해서 술을 권하게 됩니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나는 술을 마시면서 다른 사람의 술 마시는 것을 금하는 것이 옳겠는가. 셋째, 책임감. 세종 10년 김화 사건을 통하여서 조선이 충격에 빠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교적인 이념이 강했기 때문에 아버지와 자식 간의 질서가 굉장히 철저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김화라는 사람이 아버지를 죽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신하들은 당연히 그들의 이념대로 벌을 내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놀랍게도 세종께서는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백성들을 교화시키지 못한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으며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벌만 줄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생각 끝에 훈민정음이라는 창제를 이뤄내시게 됩니다. 백성을 교화하기 위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육할 문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현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이런 덕목들을 갖추고 생각을 언박싱하다 보면 창의성을 가지고 창조적인 산물을 만드는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파이팅!